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경란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발표의 기회를 주신 여러 선생님들, 학회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발표는 발표문을 좀 읽는 것으로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글은 고전 속 음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음식은 생존을 위한 구체적인 물질이지만 생존 본능의 차원을 벗어나면 문화나 예술, 사회나 이념 등에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음식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런 문화 요소이기 때문에 음식 자체의 본질이 아니라 그 인간의 근본적인 사고 유형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 음식의 선호와 깊이는 그 음식이 전달하는 메시지나 상징적인 의미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음식에 내재된 의미 또 상징의 기호를 해석하여서 그 속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전 속에서 나타나는 음식에는 이념적 사유를 전제로 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념의 담론에서 채택된 이런 물리적인 힌트는 이념의 어떤 정체성을 표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음식 또한 이념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데 유용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선행의 연구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전에서 음식과 이념의 관계는 주로 유교적 관점에서 연구되었고 그 결과 유교에서는 정범 속에서 등장하는 음식을 통해서 도의 수양과 예의 실천에 필요한 교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비교적 일관된 의미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도, 도교와 관련된 음식 담론은 좀 드문 편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도교에서 언급된 음식은 신성과 관련이 있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그 실체를 좀 확인할 수가 없고 그나마 확인되는 것도 신성성이 강조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도교의 음식은 양생을 위한 수련에서 중요한 도구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교 속 음식은 불로장생의 가능성과 또 이상향의 추구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며 이 믿음이 토대가 되어서 일련의 과정에서 주술적인 인식과 행동을 이끄는 데도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본고에서는 유교의 음식에서는 이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의도가 또 반면 도교의 음식에서는 이상향을 설득적으로 공감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도는 그 성취를 위해서 가장 유효한 형상화 원리를 채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글은 이념적인 측면에서 음식을 형상화시킬 때 작용된 원리를 규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념 속의 음식의 속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교의 음식입니다. 유교의 음식은 먹는 것에 대한 확고한 도덕적 가치관을 지녔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선행의 연구에서 확인되듯이 유교의 음식은 욕망을 절제하고 또 기호를 조절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어서 도덕적 실천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을 예와 결부시켜 행동의 양식을 정립하고 이념과 규칙을 만들어서 인간과 사회관계에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유교의 음식은 전범에 대한 사고를 재생하여 현재 자신의 실천 의지를 공고히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도와 예의 실천에서 활용된 음식의 양상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의 실천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음식은 안의 단표나 공자에 거친 밥과 물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음식들은 삶에 순응하고 또 순응하면서 도덕적 실천을 대변하고 또 나아가서 도덕적 경지를 확인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백성의 음식에서 성인의 음식으로 이미지가 승화되었습니다. 즉, 이 음식들은 일상의 배고픔의 어떤 충족에 머물지 않고서 사회에서 지향하는 도덕적 지략으로 전환되면서 윤리적 실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 표본에서 이제 제시된 음식들은 춤과 효를 실천한 구체적인 일화에서 등장을 합니다. 먼저 춤의 실천에서 확인되는 음식은 대표적으로 백이숙제의 고사리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래 고사리는 홍진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 소박한 식재료에 불과했지만 백이숙제의 특수한 행위가 전제가 되면서 충절지사가 먹는 음식, 즉 충절의 어떤 의지가 내포된 음식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즉 고사리는 백이숙제의 고사를 통해서 충절지사의 정체성을 보다 명료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효의 실천에서 확인되는 음식도 유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 음식은 육적의 귤이나 왕상의 잉어, 맹종의 죽순 등이 나타나는데요. 그중에 소학에서 전하는 일화 육적과 왕상의 일화는 인형문과 같습니다. 이런 효의 음식은 어떤 인물의 특별한 행위에서 동반이 됩니다. 이때 동반되는 음식은 이들의 행실을 모범으로 삼아 따르는 동안 선인들의 도리를 깨우칠 수 있으며 이를 지속하여서 자연스럽게 삶에 스며들 것을 기대하는 장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행의 기록이 개인의 경험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실제 행하는 각각의 효행에 따라서 그 음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효행의 기록을 전하는 까닭은 고사의 미담을 활용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고 또 지속적으로 전함으로써 효의 실천을 권고하기 위함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유교의 음식은 도나 춤, 효 등의 이념을 담고 자신의 내적 수양과 또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교화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전범에 등장하는 음식이 일정한 행위를 연상시켜 가치관의 공유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음은 도교의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의 음식은 인간의 유한한 삶을 초월한 세계, 아무 자기도 없는 자연의 어떤 속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바랍니다. 도교에서는 이런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로부터 장생술이나 단약과 같은 약을 고안해 왔습니다. 물론 신선의 음식으로 알려진 불로초, 불사약, 또 선도 등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도교에서는 이런 음식보다는 섭취를 권장하는 음식으로는 구체적이지 않은 그 정체가 다소 모호한 약초나 또 여러 가지 주술과 약방문으로 만든 영약을 대부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해경에서 나와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단속이나 훈초와 같은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효능을 지닌 다양한 약초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초들이 영약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또한 귤이나 유자와 같은 과일도 다소 확인이 되는데 이 과일들 역시 신선의 공간에서 자라는 것으로 보아 약초와 동일한 효능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음식의 한 사례를 열자 탕홍편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자 탕홍편에서는 명령, 대춘이라는 나무의 특성과 또 유자가 지닌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나무들에는 인간의 1년과 비교되지 않는 영원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영령은 500년을 봄으로 하고 또 500년을 가을로 해서 2000년을 인간의 1년으로 삼아 자랍니다. 대춘 역시도 32,000년을 1년으로 삼아 자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나무들의 꽃과 열매들은 모두 맛이 좋고 또 그것을 먹으면 누구나 늙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꽃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나무가 지닌 영원성을 획득하게 되고 이로써 신선이나 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독의 음식이 꼭 이렇게 상상의 신선 세계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교는 인간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물을 통해 영약을 만들고 또 이것을 복용함으로써 선인, 신선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도교의 음식에 대다수 전하는 영약들을 인간이 먹고 신선이 되었다는 사례는 신선전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용문에는 신선이 된 신선들과 또 거기에 그 먹었던 약에 대해서 좀 제가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이 음식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두 가지 특징을 좀 추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화식이 배제된 자연 그대로의 자연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언급해 보면 뭐 송진이나 복령 등과 같이 음식물이 바로 그런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광물이나 혹은 짐승의 뿔, 뼈가루 등으로 단약을 만들어 복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 유형의 음식물들의 속성을 볼때 도교에서는 인간이 불로장생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것, 또 자연의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물 그대로를 먹음으로써 인간의 신체가 자연과 동화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즉, 인간의 유한한 생이 자연의 것을 먹음으로써 자연의 영원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도교의 음식은 불로장생하거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효력을 지닌 것들입니다. 도교에서는 신성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간의 몸을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상태로 회귀하도록 실천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달고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고 또 자연의 원초적인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안한 것이 또 하나로 단곡이나 벽곡이라고 해서 선인처럼 곡식을 섭취하지 않는 방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먹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의 재료로 만든 약을 복용함으로써 장생의 방도를 얻어 신성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봤던 그 음식의 속성을 바탕으로 음식이 형상화될 때 작용된 원리를 한번 좀 추론을 해보았고요. 이것이 실제로 활용된 사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유교의 음식입니다. 자, 2장에서 살폈던 유교의 음식들은 유명한 고사를 대동하여 유교 담론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임금과 신하, 또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대기숙제의 충절이나 육적, 왕상 등의 효행처럼 현실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하여 도덕적 준칙을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교의 음식들이 유교적 이념에서 구사될 때 일정한 원리가 구동되고 있음이 좀 확인이 됩니다. 그것을 간략히 포착하자면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징은 상호 관련성이 없는 두 대상, 즉 관념의 세계와 가시적인 대상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연상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이 상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보편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특정한 사건과 인물들과 연결되어서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앞서 살폈던 이 유교의 경우 누구나 먹는 생존을 위한 일반적인 음식을 도와 예에 종속시킴으로써 이념의 질서와 규칙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고 실천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징의 원리는 추위나 효 등의 어떤 거대한 담론과 관련된 음식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훈상제의 생활 의례에서도 이런 상징의 원리에 의한 음식의 이념화는 발견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례로 패백의 음식을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백은 혼례에 있어서 예를 다하여 그 뜻을 묻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절차인데요. 이때 예의 증표가 되는 예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물로 올리는 음식들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비교적 간소한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계에는 시부모님께 올리는 패백의 음식의 구성을 명시하고 이에 대해서 여자의 예물은 계암, 밤, 대추, 봄이 육포에 불과하니 이로써 공경을 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서 음식의 종류보다는 그 음식이 지닌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에 대해서 각각 부여된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면은 패백의 음식에서는 교율과 단수가 중심이 됩니다. 의례에서는 신부가 시아버지를 뵐 때는 조율로서 예물을 삼으며 시어머니를 뵐 적에는 단수로서 예물을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조율은 대추와 밤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대추와 밤을 예물로 올릴 때에는 일찍부터 스스로 삼가하고 공경하기를 다하겠다라는 신부의 다짐을 전달하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수 같은 경우는 각각의 한자가 모두 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단수는 생육을 포로 붙이는 과정에서 단단해지는 어떤 특성으로 인하여 단단하여 스스로 닦는다라는 뜻을 취했다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추나 밤, 육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음식이지만 이 음식들이 패백의 예물로 올릴 때에는 일정한 예의 의미를 담고 공경과 실천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단히 패백의 음식만 살피더라도 외형은 간소해 보이지만 각각 음식의 예를 실천한다라는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제례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가 효의 연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제사에 진설하는 음식은 효를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실체인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중한 제례의 음식에 다음과 같은 상징화도 나타납니다. 인용문에 따르면 제례의 음식은 음양과 오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음의 성질을 가진 동물은 음의 성질을 가진 식물로 대처함과 같이 음식 자체를 중시하기보다는 상징을 질서 있게 구현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게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즉 제사의 음식은 내적으로는 효의 실천에 또 외적으로는 질서를 맞추려는 이중적인 구조를 설계해서 조상에 대한 공경을 상징화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유교에서 확인되는 상징의 원리는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음식 기호로 나타내면서 보편적인 진리를 보다 깊이 있게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음, 모호한 관념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체가 명확하면서도 보편적인 기호가 필요합니다. 이때의 기호는 어떤 대상을 의식적으로 상징화시켜서 무의식적으로도 인간의 내면을 작용하게 하여서 인간의 지각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교의 음식에 내재된 상징의 원리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교의 음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도교의 음식으로 살폈던 그 블루토나 선도 또 각종 영약 등을 일단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도교의 담론에서는 이런 음식들을 취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꿈꿉니다. 그런데 도교의 음식과 또 그 지향을 살필 때 이 관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특징이 보여집니다. 즉 도교적 본대들은 먹는 음식물을 통하여 그 음식물이 지닌 속성을 자신들의 몸에 전이시킬 수 있다고 믿은 듯합니다. 이 속성을 본고에서는 주술적인 속성이라고 간주를 하고 이 주술적인 속성을 프레이저가 주장한 두 가지의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화를 위한 접촉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한번 접촉한 물체는 물리적인 접촉이 끊어진 후에도 계속 서로 작용을 미친다고 본 것입니다. 프레이저는 인간이 어떤 물체와 접촉하면 그 물체의 속성이 인간에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예로 바스토족의 한 그 풍습을 제시를 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부족은 뽑힌 이빨이 어떤 신비한 존재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빨을 숨기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그 짐승이 아이의 헌 이빨을 발견하고 깨물면 그 아이의 새 이빨이 그 짐승의 이빨을 그대로 담게 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프레이저는 그 부족들의 풍습을 접촉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 원리에 따라서 헌이빨이 더 나은 새 이빨로 바꾸기 위한 반응들이 생겼다고 주장을 합니다. 도교의 음식에서 살핀 명령이나 대춘 또 선도의 경우도 동일한 양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을 1년으로 보고 자라는 명령이나 또 42,000년을 1년으로 보고 자란 대춘, 또 3000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선도는 인간이 가늠하기 어려운 시간의 영원성을 지닌 것들입니다. 도교 담론에서는 이 나무의 열매나 꽃을 먹거나 접촉하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접촉의 원리에 따라 이 대상들이 지닌 영원성이 접촉한 대상에게 전염이 되고 그 영원성을 획득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학모는 선도가 지닌 3000년의 시간을 거듭 획득하여 신선이 되었고 명령이나 대tun이 열리는 곳에 사는 존재들도 신성과 선인이 될 수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인간의 경우는 신선의 것을 직접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교에서 제시한 명약을 먹거나 또 당국의 실천을 통해서 신선과 유사한 능력을 얻고자 했습니다. 인용문은 허균의 그 난공선생전의 일부입니다. 난공선생은 인간의 음식을 점차 끊는 당국을 실천하고 점차 서목태와 황정가루로 끼니를 대신했습니다. 인간의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인간이 속세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탈속의 과정이고 또 자연의 약재를 섭취하여서
연명한다는 것은 자연과 동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남궁 선생의 경우 속세의 음식을 끊고 자연의 것을 먹음으로써 신성성을 획득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써 먹는 대상에게 자연이 지닌 속성이 전염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교의 음식에 적용된 이 접촉의 원리는 세식 풍속에서 그대로 구현이 됩니다. 한 예로 단오 풍속에서 확인되는 창포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호에 단장하는 의식이 행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창포는 영약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했던 신선전의 그 왕흥 같은 경우가 이 상포를 먹고 계속 장생했다고 전합니다. 인간의 수명과 관련 있는 날에 영약의 재료로 쓰였던 이 창포를 덕톡함으로써 영약의 효염이 인간에게 미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창포를 먹은 사례는 또 창포주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어이였던 양희수는 의림차료에 창포를 역병 물리치는 약으로 여기고 이를 술로 빚어 마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포주에 넣어서 웅황이라는 약재를 넣어 마신다고 했는데 이 웅황 역시 선약을 제조하는 데 포함되는 약재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약재를 먹음으로써 신선처럼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장생의 효력이 있다고 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궁중에서는 이 단호에 창포주를 아주 전리의 약물이다라고 해서 진상할 만큼 귀한 약술로 여겼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도소주의 경우도 각종 약재를 넣어서 술을 빚었는데 이 술에 들어가는 약재가 선악의 재료라는 점에서 장생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 12월에 그 내의원에서 임금께 올리는 청심원, 안신원, 서합원 등의 약재도 또 역시 그 영약의 효험을 기대하는 것들로 이 약들을 복용을 하고 하면 신성과 같이 불로장생하기를 바라는 어떤 염원이 깃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이듯 도교의 음식은 신선의 것, 또 구체적으로는 자연의 약초 같은 다양물을 먹음으로써 자연의 속성이 인간에게 전염된다는 덕덕의 원리가 작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교의 음식이 지닌 또 다른 어떤 원리로는 모방의 원리를 또 하나 제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방의 원리는 바라는 어떤 것을 모방함으로써 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는 유사를 낳는다는 원리를 근거로 인간이 획득하고자 하는 결과를 세심하게 모방을 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주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 한 예로 프레이저가 제시한 고대 힌두족의 의식이 이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힌두족은 그 황달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행하는데 그 의식에는 이런 상황들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용문에서 보이듯 이 사제는 주문을 외우면서 건강한 장밋빛을 창백한 환자에게 이제 주입을 하기 위해서 붉은 숫소에 털을 섞은 그 물을 환자에게 조금 주어서 한 모금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또 황색의 식물인 강황 같은 것으로 만든 노란색 죽을 환자의 몸에 전체에 바른 다음에 물을 쏟아부어서 그 노란색 죽을 씻어내는 행위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환자의 얼굴에 화색이 돌게 할 목적으로 붉은 숫소의 털을 조금 뽑아서 환자 살갗에 붙인다고 합니다. 이런 의식에서 보이듯이 힌두족은 모방의 어떤 그 원리에 따라서 황달을 치료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음식에서도 이러한 원리들을 좀 감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무병장수를 영원히 깃든 음식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음식들의 모방의 어떤 원리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방의 원리는 그 접촉의 원리와 동일하게 건강을 기원합니다. 다만 신선의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바와 또 유사한 속성을 지닌 음식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어, 그 예로 제가 동국세식에 기록된 정월 보름의 풍속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1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언 깨물기의 행위이고요. 2번은 그 귀발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번 그 불엉 깨물기의 행위는 그 두 개의 목적을 지닙니다. 작절에서는 피부 질환인 부스럼을 고치기 위해서 또 치교에서는 이가 튼튼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작절은 병의 명칭, 그리고 선택된 음식의 명칭, 그리고 음식의 속성 등의 어떤 유사성을 연결해서 그 자신의 어떤 건강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작절을 풀이하면 부스럼을 씹는다는 뜻이 되는데요. 피부 질환이 이 부스럼을 껍질이 단단한 과실을 팅하는 부럼에 비유해서 씹는 행위로서 피부 질환을 떨쳐버리려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럼은 병을 보름에 먹는 껍질이 단단한 과일의 통칭입니다. 그런데 또 사전을 조사를 해보면 한편으로는 질환의 하나인 부스럼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유사성에 근거해서 전통 사회에서는 이 부스럼이 쉽게 치료되지 않는 고질적인 질환이었는데 이런 유사한 소리에 착안을 해서 단단한 과실을 깨물어 조각내는 것처럼 고질적인 부스럼을 깨서 물리치고 싶다라는 치유의 바람을 행위로서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치료 역시도 이가 단단하기를 바라는 특성, 그리고 음식의 그 불엄의 그 단단한 속성에서 그 유사성을 연결해서 단단한 불엄을 깨물어서 조각내는 행위가 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라는 염원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익풍속 같은 경우는 오늘날 귀발기술을 마시는 행위입니다. 유롱주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유롱주를 마시면서 귀가 밝아지기를 바라는 염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롱주 말고 이 귀발기술에 대한 별칭으로는 뭐 칠홍주, 명의주, 총의주, 청의주라는 별칭들이 있는데 이 명칭들은 다 귀의 기능과 관련이 되어서 명명이 된 것들입니다. 즉 여기서 이제 귀발 기술을 마시면서 귀가 밝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총명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귀발 기술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경청하고 또 냉철한 이성과 또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는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독일 음식에 내재된 그 주술의 원리를 접촉과 모방으로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음식의 속성이 인간에게 전염이 되거나 또 음식의 속성을 모방함으로써 건강해질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독일의 음식은 건강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동반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독일 음식은 이상향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능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술의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마지막만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음식의 속성과 그 형상화된 원리를 좀 추론을 해봤는데요. 이로써 본다면 음식은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신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실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우주의 기, 또 인간의 본성, 사회 질서 등과 조화를 이룬다는 관념을 음식에 내재화시켰다고 보여집니다. 다소 모호하고 좀 추상적인 사유의 체계를 설명할 때 음식이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한경란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경란 선생님께서는 고전 텍스트 속의 음식들이 어떤 이념을 형상화하는지 그리고 또 형상화되는 방식들을 주술과 의례의 맥락에서 고찰해서 그 의미망을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러면 숭실대 정영문 선생님께서 질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정영훈 선생님, 지금 현재 음소거 상태입니다. 음소거 상태를 해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네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논문을 읽고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상고전에 와서 토론하는 게 전 많이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경란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에 대해서 4가지 정도의 질문거리만 준비해 왔습니다. 그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고전의 음식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해서 출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고전이라고 하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이념적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이게 사상적이라고 보았을 것 같고, 그렇다면 유교, 불교, 도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동양에서는.
근데 유교하고 도교만 얘기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첫 번째 질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 음식 속성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유교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 뭐 이념적이라든지 그런 실천적인 모습들을 갖다가 인과 효를 통해서 제시한 것들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셨거든요. 영원성, 신선에 관한 것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도교의 음식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만이산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사용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이 영혼성이라든지 이와는 좀 다른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도교에서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참 궁금하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유교의 작동하는 원리를 갖다가 상징이라고 보셨고 도교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주술이라고 보셨습니다. 도교에서 주술적인 성격들이 좀 많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교에서 말하는 상징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음식을 갖다 문화적 상징이라고 했을 때 그 상징하고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제시한 것들은 일반적인 상징에 관한 것을 적어 놓으셔가지고 그 두 가지 사이에 변별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부분은 이 상징과 주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유교에서만 있고 도교에서만 작용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크고 작고 간에 이 수천 년 동안 오면서 많은 영향을 줬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세 번째 의견이었습니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접촉의 원리와 모방의 원리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 부분 중에서 동국세 시기에 있는 불엄깨물기라든지 유롱주의 어떤 별칭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도교적인 것이 바로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도교의 주술성이 있고 주술적인 것들이 불엄깨물기와 유롱주의 별칭에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연결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의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결론 부분에서 그것을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답변, 그게 궁금해 가지고 네 가지 질문거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영문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영문 선생님께서 네 가지 정도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분석 대상과 논의가 유교와 도교 위주로 제한된 부분 혹은 다소 긴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경란 선생님께서 먼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많이 부족한 글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또 토론문을 작성해 주신 정영문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실은 제 학위 논문의 어떤 주제가 고전 문학 속의 음식 소재를 좀 연구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념 속 음식을 좀 속성에 따라서 좀 분류화하고 좀 범주를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으로 제가 이 유교와 도교의 음식을 먼저 좀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또 이제 토론문에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그 이념 속의 음식을 어느 하나의 원리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렇게 규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걸 좀 글을 토를 써놓고 좀 가슴에 품고 있었던 과정에서 이렇게 발표의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한번 이것을 좀 여러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미흡한 글이지만 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많이 보완할 필요가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좀 보완 사항을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글을 완성하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고전의 범주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전하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제 고전의 어떤 문학 작품을 쉽게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근대 이전에 기록된 다양한 문헌을 좀 고전의 범주로 좀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문학이나 어떤 풍속 등의 어떤 범주에 따라서 그 상징적인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드러내는데 작용된 원리가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해서 조금 모호하고 좀 그렇긴 하지만 범주를 좀 넓게 설정을 해서 두루두루 좀 내용을 살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글을 좀 보완을 할 때에는 그 범주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설정을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불교 음식을 왜 제외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불교 음식을 다뤄야 한다는 것을 늘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막 연구를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그 큰 주류의 어떤 이념으로서 유교와 도교의 음식의 에 대한 논의를 조금 정리를 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도교의 음식, 아니, 불교의 음식을 좀 같이 이렇게 살필 수 있을 때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이번 논의에서는 불교의 음식을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불교의 음식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해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도 제가 같이 연구를 해서 이 점점 범죄의 어떤 영역을 좀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서는 도교의 음식을 이제 영약이나 약초 등으로만 다룬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교의 음식과 조금 균형이 맞지 않고 너무 한쪽이 주술성에 맞췄다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음식의 관점에서 음식이 드러나는 측면을 좀 강조를 해서 살피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로장생의 측면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불로장생에서 이제 드러나는 특징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주술의 어떤 특성이 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주술에 좀 맞춰서 서술을 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술과 같은 경우는 도가 제2에서 빚은 어떤 술 많이 산 제2에서 이렇게 빚은 술은 이런 주술의 속성과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술엔 좀 영원한 생명성의 어떤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적으로는 어떤 신선의 어떤 영원성 뭐 이런 것들이 그 술의 또 하나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많이 산 제2 때 빚은 술 역시도 신성께 올리는 제2의 술로서 어떤 신선의 영원성을 좀 드러내고 이것을 흠양하면서 같이 그 어떤 영원성을 따르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접촉의 원리를 좀 적용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술과 관련된 논의는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술에 대한 논의를 좀 찾아봤을 때 술은 하나로 이렇게 딱 명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번 제가 이제 주석에도 잠깐 언급지를 했지만 이번 논의에서는 그 논의의 집중을 위해서 배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다른 논의를 이제 진행을 할 때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과 4번 질문을 해주신 것이 어찌 보면은 이 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저 역시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늘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그 질문에서 작동의 원리를 단순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교라고 해서 상징적인 원리로만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도교라고 해서 상징의 원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단 하나의 예로 제시했던 그런 태백의 음식이 어찌 보면은 또 제가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어떤 주술의 속성, 모방을 취하고 있는 유사성에 의해서 모방을 취하고 있는 이 주술의 속성으로도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전반적으로 그 이념의 기저에서 큰 흐름을 이끌고 있는 어떤 원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원리를 좀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음식의 예로서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저는 먹고 마시는 어떤 총칭의 의미로서 음식이 이념에서 어떤 기능을 할 때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작용된 원리의 큰 줄기를 좀 드러내 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뭐 이념에 작용된 원리를 이렇게 100%로 명조할 수 있는 것은 할 수는 없지만 큰 흐름을 잡고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좀 제시를 하면서 논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나름의 어떤 그 범주화를 좀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지적해 주신 그 상징에 관련 부분은 제가 향후 더 이제 고민을 해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좀 더 충실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그 동국세 시기에 언급된 그 세시 풍속의 예가 도교에서 다루는 것이 그렇게 바로 연결되는 것이 적합한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도교와 민간 그 풍속이 어느 정도 유사한 지점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도교와 민간 풍속이 연원적으로 이제 닮아 있다라는 어떤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좀 자료를 좀 더 이렇게 살펴보고 충분히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지난번 학회 때도 한번 선생님께 이제 토론을 이걸 발표를 하겠다고 한번 선생님께서 이제 승계히 흥낙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한번 연기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제 안에서 잘 해결이 안 돼서 이것을 좀 가슴에 많이 품고 있었는데요. 어찌 보면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이 발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부족한 글인데 정영훈 선생님께서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영무 선생님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설명 네, 다 감사합니다. 저기 슬리도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었는데요. 중국 패백 음식 대추하고 밤이 해음 현상을 뜻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제 해석한다는 내용을 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의견 물어오셨습니다. 한계란 선생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를 솔직히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문헌에서 나와 있는 기록에 이제 충실하게 그 해석의 어떤 그 원리를 따르다 보니까 여기까지도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한경란 선생님 그리고 질의 맡아주셨던 정영무 선생님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4부 순서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슬리도에 더 올라온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현재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면서 미래를 전망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코 생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열상 고점 연구에서 이 학술대회 키워드로 생태를 선택하면서 미래 사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고민을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첫 이 학술대회였는데요. 여러 선생님들께도 좋은 질문과 화두를 던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